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른 아침, 영국 옥스퍼드 체웰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커다란 대포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새를 관찰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어요. 차칵차칵 한참 셔터를 누르다가 순간 멈칫했는데요.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게 저 뭐지? 강물 위에 엎어져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머리를 푹 박은 채 아무 미동도 없는 게 죽은 것 같아요. 사진작가는 놀라서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죠. 그런데 근처 강가를 좀 더 수색해 보니까 누군가 버린 듯한 빈 보드카 병과 뚜껑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남성의 DNA까지 확인되었죠. 우선 죽은 이의 신원은 2년 전 스페인에서 이 영국으로 이주해온 30살 남성 조지 마틴 카레노였습니다. 보드카에 지문이 있었다는 건 술을 마시고 강에 뛰어든 걸까요? 부검을 해보니 조지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나왔고요. 또 머리에서 약간의 타박상 흔적도 발견돼요. 사인은 결정적으로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검에는 조지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강에 빠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지는 분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경찰은 곧바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강가 주변의 CCTV 다 수집해서 이 사람이 전날 밤 어떤 행적을 했는지 추적했어요. 비록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사망 전의 행적을 알아내게 되거든요. 먼저 조지는 옥스퍼드의 BMW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그날 그는 퇴근 후에 오랜만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게 돼요. 그 당시가 코로나 규제가 막 해제되었을 때라서 정말 간만에 갖는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모임은 꽤 늦어졌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조지는 집으로 곧장 가진 않았습니다. 술을 좀 꿰려고 했는지 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낯선 이가 조지에게 접근합니다.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군용 스타일의 후드 재킷을 입고 배낭을 메고 또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이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지가 벤치에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의문의 사람과 동행하죠. 그렇게 걸어간 곳은 강가의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카메라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 이후 조지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후드를 입고 있는 그 남성, 그 사람의 정체. 경찰은 그가 이 죽음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를 만나기 전 이 후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역추적을 해가지고 다른 CCTV들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이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문제의 인물이 목적지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산책은 아닌 것 같아. 아쉽게도 그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면서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진 못했습니다. 또 화질도 별로 안 좋아서 영상만으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이때 경찰은 새롭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두 사람이 찍힌 CCTV 모습을 방송과 신문 매체에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당최 목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진척 없이 하루하루 열정은 낮아져 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가장 애타는 사람이요? 당연히 유족이죠. 가족들은 조지가 분명 타살을 당한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평소 조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한대요. 물론 보드카 한 병 다 먹었다면 술에 굉장히 취했겠지만 수심이 그닥 깊지 않은 강가에서 익사를 했다? 이걸 가족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영국 경찰은 아니 별다른 단서 없지 않냐. 게다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고 하면서 약간 이 극단적 선택으로 약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더 수사할 가치가 없죠. 그렇게 사건이 묻혀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지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2023년 4월 경찰에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애슐린 벨이라는 미국 여성인데요. 제가 조지 죽음에 대해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자, 애슐린이 말하길 자기한테는 스칼렛 블레이크라는 동성 연인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 스칼렛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예전에 술에 취한 남성을 목줄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물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주절주절 고백을 했다는데 심지어 이걸 믿지 않으니까 스칼렛이 증거로 자기가 그 살인을 저지를 때 입었던 후드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후드라고요? 이거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경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제보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아주 크게 결심을 해서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애슐린을 맞이했어요. 그 문제의 스칼렛이 어떤 사람인지 애슐린이 설명을 해줬죠. 평소에도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 말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을 좀 범인으로 몰고 가는 듯 하기도 해요. 영국 경찰도 혼란에 빠졌는데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애슐린을 만나보니 이 사람 상태가 조금 온전치 않아요. 마약 중독자인데다가 평소 총기를 수집하는 성향에 또 막 나치에 빠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애슐린, 얘가 스칼렛과 직접 교제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애슐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애슐린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스칼렛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이 문제의 인물 스칼렛도 트랜스젠더라는 말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있어요. 이들이 만난 온라인 사이트, 여기도 알고 보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다크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는 스칼렛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살인 자백을 들었다는 거고요. 영국 경찰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여자 말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야? 싶은 거죠. 근데 사건을 해결할 다른 증거는 없잖아요. 별 수 없이 애슐린의 증언에 좀 더 매달려 보기로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경찰은 이 애슐린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포기합니다. 이 여자가 제대로 증언을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 자기네들이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스칼렛 블레이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죠. 조사해보니 스칼렛, 9살 때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동양인이에요. 부모는 모두 의사였고 어머니는 옥스퍼드에서 심장 전문의 임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꽤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그러다 스칼렛이 12살이 되던 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인 스스로 여자가 아닐까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는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다 하지만 또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심한 갈등이 계속돼요. 또 같은 문제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요. 결국 스칼렛은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고 이후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렇듯 다소 불안정한 유년기였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스칼렛의 마음은 굳건했어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성 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결심했고요. 이때부터 자신을 스칼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에 가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성전환자들과 또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친해지는데 아무래도 서로를 좀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해줬을 테니까 거기에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칼렛은요, 그들과는 또 다른 점이 분명 있습니다. 성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적으로 폭력, 죽음, 여기에 극도로 집착해요. 막 다크웹에서 그런 거 찾아보고요. 점점 그럴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 왜곡된 욕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볼까?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가 범인일까요? 증거가 없어요. 스칼렛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그 사건 당일인 7월 16일 밤 CCTV에 찍혀있는 후드 재킷의 인물과 스칼렛이 동일인이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당시 그는 밤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뚫어져라 관찰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서 보기도 했고요. 이 행동이 마치 뭔가 목표물을 찾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던 와중에 술에 취해서 벤치에 앉아있던 조지를 마주한 겁니다. 그는 조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취했네요. 저한테 보드카 있는데 한 잔 더 할래요? 조지를 유인해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원의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죠. 애초부터 술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술을 한 잔 먹고 경계를 낮춘 틈을 타서 조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목줄도 준비해왔어요. 목을 졸랐죠. 물론 조지 성인 남성이지만 갑작스럽고 또 취한 상태라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스칼렛은 그를 바로 옆에 있는 물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렇게 익사하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칼렛은 왜 살인을 한 거냐? 그 범행 동기로는 평소에도 워낙 폭력성이 강하고 죽음에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추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소위 세디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디즘, 이게 한마디로 남을 학대하면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스칼렛의 휴대폰에는 나의 첫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진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평범치 않아요. 막 덕테이프, 칼, 로프, 총.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행 도구가 찍힌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게 이 사람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살인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설명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핸드폰에서 찾은 아주 소름 돋는 사진이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후에 조지가 죽은 현장을 2번이나 방문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기념사진을 찍듯 이 셀카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남겨뒀고요. 검찰은 이걸 다 모아서 스칼렛이 안 되겠다 하고 재판에 기소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상대로 이 재판은 결코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죠. 스칼렛은 당당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평소 나는 우울증과 약물 복용을 한 사람이다. 불면증도 있다라고 호소했어요. 7월 15일 그날에도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너무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밤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조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함께 길을 걸은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후 자긴 집으로 갔고 조지는 갈 길 갔겠지. 자기는 그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강경한 자세. 아니 그럼 애슐린한테 한 말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스칼렛은 내가 애슐린을 만난 것도 맞는데 온라인에서요. 내가 좀 소위 센 척, 잘 나간 척 해보려고 거짓말로 살인 스토리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허풍 떨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것 또한 사실 애슐린이 너 증명해봐라.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찍은 거다라고 반박합니다. 또 마침 자기가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끼워 맞추기 같죠?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좀 불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대요. 그러니까 애슐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야, 너네 집 주변에 살인사건 났어? 가서 사진 찍어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영국에 있는 자신에게 애슐린이 계속 집요하게 요청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애슐린이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살인자로 신고한 게 이 모든 상황이다 라는 게 스칼렛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거 증거 없으면 스칼렛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편 스칼렛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조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가 살해된 게 아니라 진짜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조지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든요. 그 아이린 히달고라는 여성인데, 아이린도 재판에 나와서 네, 조지가 과거에 우울증이 있긴 했어요 라고 언급하고요.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실상 조지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재판의 분위기는 스칼렛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될 것 같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검찰 측에서 또 다른 칼을 빼들었어요. 스칼렛이 조지를 살해하기 4개월 전 그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꺼내든 거죠.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뒀더라고요. 이 스칼렛이 영상에서 먹이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길고양이를 유인합니다. 얌전한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행동은 너무 기괴했는데요. 먼저 막 자기가 야옹 야옹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스를 가지고 고양이 눈을 찌르고 털과 가죽을 벗겨내고요. 잠시 후, 정말 눈뜨고 못 보는데 고양이 머리를 자른 후에 그걸 들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요. 나머지 몸통 잘라서 믹서기에 넣거든요. 근데 이때 스칼렛이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나의 작은 친구? 언젠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싶어. 믹서기는 가차없이 고양이 사체를 갈아버렸죠. 이거 설명하면서도 좀 굉장히 역겨운데요. 검사는 법정에서 이 동영상을 다 틀었어요. 그러면서 스칼렛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모를 모두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근데 또 이 영상에요, 스칼렛이 직접 편집해서 넣어둔 배경음악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영국 락밴드 뉴 오더의 트루 페이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논란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2019년에 나온 넷플릭스 다큐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 이거 예전에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남성이 고양이 학대해서 죽이고 이후에 살인마 사이코로 변해가는데 그 남성을 추적해가는 다큐입니다. 흥미진진해요. 근데 트루페이스 그 노래가 이 다큐의 OST였던 거죠. 그러면서 검사는 다큐의 범죄자를 모방해서 스칼렛이 고양이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 진짜 사람까지 죽이게 된 거라고 강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충격 영상에 누군가 눈을 가리고 막 너무 징그러워서 정신이 혼미했을 정도라고 해요. 또 고양이 외에도 스칼렛 집에서 압수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선 스칼렛이 파트너와 함께 목줄을 걸고 서로의 목을 막 조르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에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각자 기절할 때까지 질식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절 놀이를 즐기는 거죠. 와, 진짜 이건 무슨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스토리 때문에 이걸 좀 하고 오긴 했지만 나 진짜 이러는 거 좀 처음 봤어요. 스칼렛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또한 애슐린이 시킨 거래요. 오히려 자기는 고양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런 짓을 저질러요? 믹서기에 넣고 근데 이게 사실 법정에서는 스칼렛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나 봐요. 스칼렛은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기괴한 행동을 보였죠. 사실 자신이 고양이와 교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닥터 드리틀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배심원들 앞에서 막 야옹
야옹 들으셨죠? 하면서 막 고양이 소리를 내요. 제정신 아닌 것 같죠?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지치네요. 재판의 결과 볼까요? 6시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들은 스칼렛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살인을 인정한 거예요. 비틀린 욕망을 위해서 조지를 살해했다. 그러면서 스칼렛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가석방은 최소 24년 정도 복역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는 현재 특수 남자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또 여전히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가증스러운 게 스칼렛은 이 재판 내내 반성이요? 아니요. 지금 죄를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나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을 느꼈고 이걸 들먹이면서 동정심 유발에 급급했어요. 성장기가 불행하고 우울증에 있고 성 정체성이 흔들렸다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 삶의 고난 다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만한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